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이죠.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공개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남았었는데 당시에 중국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위안, 당시 돈으로 약 170조 원에서 20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5년이 흐른 2020년이죠. 현재에도 세계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굴기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인수합병을 시도한 반도체 업체는 낸드 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3위 듀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등 다양합니다. 또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지분 투자 시도를 비롯해서 2017년에는 심지어 도시바 메모리 매각 당시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었죠. 생각보다 빠른 추격으로 인해 아직 시장에서의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 같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긴장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묻지마 지원에 더해 특허 무단 도용 및 인재 빼가기 등으로 덩치를 키운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근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중국 YMTC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28단 낸드 플래시인 X26070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64단 낸드 플래시 제품 양산에 성공한 YMTC는 올해 말께 128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해왔는데요.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128단 제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고 YMTC가 올해 말께 관련 제품을 양산할 경우 한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2년 이내로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정확히 숫자적인 계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128단을 대량 양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YMTC가 샘플을 공개했다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8단 낸드 제품의 수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거의 이제는 램프업이 대부분 돼서 100%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수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100개를 생산하면 최소 98개에서 99개는 팔아먹을 수 있는 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YMTC가 말하는 128단 샘플 낸드는 그저 샘플일 뿐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겨우 몇 개 칩이 산 것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로 160단 이상 계산을 해보면 192단 낸드 제품 개발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64단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제품은 기존 하드 대비 문제가 되던 읽기 쓰기 수명과 안정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는 있지만 이 중국 제품의 경우는 확실히 아직까지 제품의 퀄리티가 확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화윤희 그룹 산하의 이 YMTC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칭화윤희 그룹은 칭화대가 지난 1988년 세운 칭화대 과학기술개발 총공사가 전신으로 칭화홀딩스가 지분 51%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칭화윤희 그룹은 사실상 중국 정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에서 향후 10년 중에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이고 투자할 돈이 반은 이미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85조 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5년 동안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돈은 매년 17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에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조 원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팔고 해외 점유율 높여가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매년 투자하는 비용이 당연히 17조 원이 넘고요. 라인 유지비만 해도 1년에 몇 조씩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연구개발이라는 단정하에 그 기준에서는 스택수만 비교해 봤을 때 분명 과거보다 그 기술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단에서 64단, 64단에서 96단, 96단에서 128단, 그리고 128단에서 192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과거에서 한 단계 기술을 뛰어넘는 그 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싱글 스택이냐, SK하이닉스가 말하는 이 PUC 기반의 4D VNAND냐 라는 이런 기술들이 중국을 아직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서 샘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절대적인 수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양산력이 따라주어야 하는데요.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양산력입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령 양산을 하더라도 동일 스택 기준으로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웨이퍼 내에 살아남는 칩의 성능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산을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단가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중국 반도체입니다. 시장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YMTC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것은 맞고 그 경쟁자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노골적인 이 자국 반도체 기업 밀어주기 행보와 특허 침해 등에 따른 한국 업체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 4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의 35.5%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반면 YMTC의 본국인 이 중국은 애플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등 주요 정보기술 기업의 공장 덕분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약 39조 원 정도의 매출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46% 수준인 13조 원 수준의 이런 금액을 중국 시장에서 각각 벌어들일 만큼 중국 시장은 물론 놓쳐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는 D램 대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YMTC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시장의 일부분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밀어주는 이 중국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과연 중국 업체일까요? 일본 업체일까요? 일본 업체라고 하기엔 이제 도시바밖에 안 남았고, 미국 업체일까요? 미국 업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좀 하시는 분이라면 마이크론이라는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그나마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업체이고 기술력을 최근까지 이어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 마이크론이지 YMTC가 아니라는 겁니다. YMTC는 이제 128탄 샘플을 내놓은 반면 마이크론은 128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을 이미 앞두고 있는 데다 미국 인텔이 업계 최초로 연내 144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들 미국 업체의 추격이 더욱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솔직히 중국 YMTC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장 파일을 더 확대할 확률이 높은 건 중국 YMTC가 아니라 마이크론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이 X포인트 램 내놓고 그렇게 승리를 호언장담했지만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3D X포인트 램 쓰는 분 계신가요? 시장 장악력과 시장 표준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은 필요한 것이 베이스죠. 하지만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긴장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언론에서 이 많은 문제가 되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이 YMTC의 추격에 특유의 초격차로 대응할 방침인데요. 삼성전자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단 이 낸드 플래시 제품을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투표 결과가 일본을 경악시킨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세계적 악재 사태로 선거를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선 어제죠. 예정대로 15일 총선이 실시되자 외신들이 한국의 총선 상황에 관심을 두고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BBC 방송은 홈페이지에 한국의 총선 소식을 주요 기사로 소개하면서 한국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장을 찾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실제 투표장 앞에서 1m씩 떨어져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린 다음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체온을 측정해야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며
꼼꼼한 우리나라의 방역 절차를 소개해 세계 언론들은 한국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치러진 한국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세계적 악재 대응을 유권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16일 분석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현안에선 강경 자세를 지켜온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집권 기반이 강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악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인데요. 이 아사히 신문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계적 악재 대책의 시비를 따지는 것이었다면서 적극적인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실시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산 것이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아사히는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진 않았지만 역사 인식에서 일본의 엄격한 자세를 보여온 진보계 여당의 발언력이 커지게 됐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을 둘러싼 문제에서 대한민국 여당이 한층 강경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나섰는데요. 정확히 파악하고 있네요.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 규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양측 모두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한일 현안 해결과 관련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에 한일 관계는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다시 한번 또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여당 압승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한국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는 또 여당이 이겼다고 해서 일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세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일본 관련 현안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한층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고 나름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이 경악하는 부분은 비단 우리나라 여당의 압승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작년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국가 핵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을 파고들며 우리나라를 공격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일본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국 정부가 첨단 부품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자랑하던 일본은 현재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다 할 만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당시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불화수소 100% 국산화 완료 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화수소가 100% 국산화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오며 아베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 반한 노선을 탔었는데요. 이런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나라는 실제 초고순도 불화수소까지 국산화하며 소부장 측면에서 절대 일본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죠.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업체들이 제목에서처럼 일본을 배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지금 또 한국 행티켓을 속속 구매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 자국 정부가 일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 자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내린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세계 공급망 관리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일본 업체는 한국의 연구시설과 주요 제품 생산 거점을 마련하면서 현재와의 지금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전문업체 아데카는 전북 전주 생산 거점에서 전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일본 이바라기현 소재 가시마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던 이 일본 반도체 재료를 우리나라 전주에서 제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도체 재료 업계에서는 이 일본의 아데카가 한국에서 삼성전자에 공급할 이 하프늄 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 하프늄은 회로 누설 전류를 차단하는 고유전체 방막을 씌울 때 사용되는 물질인데 누설 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유전체인 이 하프늄을 채택하는 빈도가 반도체 업계에서 점점 더 늘고 있는데 일본 업체가 일본 정부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유전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NF3를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일본 간토덴카 공업도 충남 천안의 새로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NF3는 CVD 장비 챔버에 남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세정가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최근 미세화 공정이 점점 더 고도화됨에 따라 하드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 반도체 제품들보다 훨씬 많은 기상증착 공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방금 말씀드린 이 CVD 챔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NF3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 반도체 업체 필수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이 작년을 기점으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니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의 한국행은 일본 자국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를 피하는 한편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제품의 납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기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장기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세계 티어 넘버 1 고객이 바로 우리나라 업체들인 것이죠. 앞으로 기존 고객사를 잡기 위한 일본 업체와 함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빈틈을 노려 한국 반도체 기업 공급망에 진입하려는 일본 기업의 한국행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말 일본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기업들의 기술 외에는 우리나라도 탈일본을 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에 의존하는 10개 품목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 5년 이내에 일본 의존 탈피를 목표로 하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고 매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은 1년 이내에 일본 이외의 국가로 조달처를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었고 이번 여당의 압승으로 인해